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7번째 기수사괴 4번째 시간이죠. 기수사괴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4번째 시간으로서 6개 효사 중에서 사효, 오효, 상효에 대해서 그 효사를 가지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수사괴의 4번째 시간이니까 사괴로서는 마지막 시간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 뭘 배웠죠? 지난 시간에는 초효, 2효, 3효에 대한 효사를 배웠었습니다. 오늘은 4효, 5효, 상효에 대한 효사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먼저 6사, 4번째 호죠, 그죠? 음효니까 6사입니다. 6사. 우리 한글로 읽어보면요, 사좌차 무구입니다. 사, 좌, 차, 무구.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군대가 왕을 보좌할 수 있다면 허물이 없다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차를 왕으로 해석을 하고 왼쪽 좌를 보좌한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좌는 앞에 사람 인자를 붙여서 보좌한다 할 때 좌자를 쓰고 있죠. 그죠? 그럼 이 차자는 도대체 어디에서 왕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져왔느냐 하는 부분이 궁금해집니다. 우리 백서역 소력편, 백서역 소력편에 보면은 사자차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는 군대사입니다. 우리가 이 지수사괴를 배우고 있으니까 이 군대란 번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자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좌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차는 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백서역 소력편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은 이런 상황 하에서 군대가 왕을 보좌할 수 있다면 무슨 허물이 있겠는가라고 끝을 맺습니다. 백서역 소력편에서는 사자차를 꼭 집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육사에서는 이 육사가 제후의 자리이면서 제후나 또는 대신의 자리입니다. 그렇죠? 효위를 볼 때 제후나 대신의 자리죠. 그럼 육사 대신하면 누구 대신입니까? 주나라의 대신입니까? 상나라의 대신입니까? 당연히 상나라의 대신이죠. 왜? 이 사효가 왕을 보좌한다는 얘기는 이 오효가 왕의 자리지 않습니까? 이게 왕을 보좌하기 위한 사효, 즉 상나라의 대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상나라의 대신들이 무너져가는 상나라 왕을 보좌할 수 있다면 무슨 허물이 있겠느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자차는 의미가 중의적입니다. 즉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는 글자 그대로 군대가 왕을 보좌할 수 있다면 무슨 허물이 있겠는가, 허물이 없다는 뜻이죠. 거꾸로 얘기하면 군대가 왕을 보좌할 수 없다면 허물이 있다라고 해석이 되죠. 실제로
주나라가 상나라를 공격했을 때 상나라 병사들이 창을 거꾸로 들고 있었습니다. 무슨 뜻이야? 그러면 주나라 군사하고 싸우려고 생각한 게 아니라 창을 거꾸로 들고 있으면서 자기 왕을 보좌하는 것을 포기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사자차는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군대가 왕을 보좌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할 것인가. 즉, 허물이 없는 게 아니고 허물이 있다는 얘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왼쪽, 이것을 좀 말씀드릴 때 이 자자는 왼쪽 할 때 자나 보좌 할 때 자, 또는 오른쪽 할 때 우나 또는 보좌 할 때 우. 이 좌가 나오는 또는 우가 나오는 건 효가 정해져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좌는 음효효사에서 사용이 되고 우는 양효효사에서 사용이 됩니다. 좌는 그게 왼쪽 좌 또는 보좌할 때 좌는 음효에서 사용이 되고 오른쪽 우 또는 보좌할 때 도운다 할 때 우자는 양효일 때 사용이 됩니다. 자는 음효일 때, 우는 양효일 때. 그럼 왜 자는 음효일 때 사용되고 우는 양효일 때 사용될까요? 옛날부터 오른손잡이가 더 많았던가 봅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많은 거니까 양을 표시가 되죠. 적은 것은 음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우는 양후에 사용되고 좌는 음후에 사용된다. 실제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이 지수사 육사에도 나오죠, 그죠? 육사에도 음유니까 좌가 나왔습니다. 이 외에도 지화명의가 그려볼까요? 지화명의. 자, 이게 이게 명의계입니다. 그렇죠, 그죠? 상괴가 땅을 상징하는 공계, 하괴가 불을 상징하는 화입니다. 그래서 지화명의입니다. 지화명의 육사, 지화명의 육사, 유기와 육사효를 보면은 유기에 무슨 요사가 나오냐 그러면요, 이우자고, 유기에 이우자고 라는 좌자가 나옵니다. 음효죠. 그러니까 이게 왼쪽 다리를 다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지화명이 육사효를 보면은 여기는 이부 좌복입니다. 이부 좌복, 즉 왼쪽 배로 들어간다는 효사가 나오는데 여기도 역시 좌가 나옵니다. 음효죠.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이번에는 저기 뇌화풍계를 한번 보십시다. 뇌화풍계를 보면은 뇌화풍은 이렇게 보겠죠. 뇌화풍. 자, 상괴가 우레를 상징하는 징계죠. 뇌입니다. 밑이 불을 상징하는 리계입니다. 그래서 뇌화풍이 됩니다. 풍계를 보면은 풍계 구삼에 풍계 구삼 효사를 보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절기우경, 절기우경, 앞에 이게 붙죠, 그죠?
절기우경에서 오른쪽 팔을 부러뜨린다는 효사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우가 나오죠. 우는 양효입니다. 비슷한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대육의 상구. 대육의 상구를 보면은 화천대유죠. 화천대유입니다. 상괴는 불을 상징하는 니계, 하계는 하늘을 상징하는 건괴입니다. 화천대유, 대유계가 되죠. 화천대유. 여기 보면은 상구에 화천대유 상구 효사에 보면은 자천우지, 자천우지, 자천우지에서 하늘이 스스로 돕는다는 뜻입니다. 이 우자는 여기서 말하는 우자하고 뜻이 상통되죠. 그래서 우자가 보면은 이 양효입니다. 상구효사니까요. 이와 같이 음효일 경우에는 효사에 좌가 나오고 양효일 경우에는 우가 나오고, 우리 여기서 보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수사학의 네 번째 음우에도 좌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좌라는 효사가 나올 때는 그 효는 음효이고, 우라는 효사가 나올 때는 그 효는 양효이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좌는 소수이기 때문에 음효를 쓰고, 우는 많은 사람이 우측손을 쓰기 때문에, 또 많은 것이기 때문에 양을 쓴다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우리 물상으로 한번 볼까요? 물상으로. 사자차 무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세요. 사자차를 한번 보죠. 사자차. 자, 이게 군대가 왕을 보좌할 수 있다면 허물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육사가 효변을 하면 상계가 어떻게 되죠? 양효, 음효, 음효가 되죠. 양효, 음효, 음효가 됩니다. 이거는 우레를 상징하는 진이죠. 우레를 상징합니다. 진. 이 우레를 상징하는 진에는 무슨 물상이 있느냐? 여기 보면 진의 반대계는 무엇일까요? 진의 반대계. 우리가 주역에서 반대계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하나는 종괴고 하나는 착괴라고 했습니다. 종괴는 그 괴상을 상하로 뒤집었을 때 나타난 괴를 그 도중괴 또는 종괴를 했죠. 자, 우레를 상징하는 진괴의 반대계는 뭐가 될까요? 자, 상하로 뒤집어 보죠. 산을 상징하는 관계가 되죠. 산을 상징하는 관계가 됩니다. 자, 간에는 무슨 물상이 있습니까? 손이란 거예요. 손이란 물상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이란 물상을 가지고 있는 관계의 반대계가 진계니까, 진계는 반대계면 뜻도 반대로 된다 그랬죠. 손인데 거꾸로 되어 있으니까 손을 놔버리는 겁니다. 손을 잡는 게 아니라 손을 놔버리는 것이죠. 그 뜻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군대가 왕을 보좌해야 되는데 손을 놔버리니까
왕을 보좌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어버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유가 효변하면은 우레를 상징하는 징계가 되고 징계의 반대계는 손을 상징하는 강교가 됩니다. 강교는 손이라는 물상이 있고 강교의 반대계인 징계에는 뜻도 반대가 되니까 손을 놓아버리는 거죠. 손을 놓아버린다는 얘기는 왕을 보좌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더 들어볼까요? 만약에 사요가 양유로 효변을 해버리면 전체계는 어떻게 바뀔까요? 전체계는 우레를 상징하는 징계, 하계는 물을 상징하는 강계가 됩니다. 그러면은 상계는 우레를 상징하는 징계, 하계는 그대로 있으니까, 그죠? 음요, 양요, 음요. 이라면 내수, 물을 상징하는 강계니까, 그죠? 내수해가 됩니다. 내수해계. 내수해는 뭡니까? 해결, 해빙,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해빙이 된다니까 노가 없어져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왕을 보좌하는 군대가 흩어져 버린다 라는 의미를 이 해계에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자차는 왕을 보좌할 수 있다면 허물이 없다는 육사효사는 우리가 괴사나 상사의 범주에서 다시 해석을 하게 되면 이 조직입니다. 조직. 그 사교의 상징성, 군사행동, 조직, 전략 중에서 조직에 해당이 되죠. 얼마만큼 조직이 잘 짜여져 있느냐, 그 조직에 따라서 조직이 제대로 짜여있다 그러면 왕을 보좌할 수가 있는데, 조직이 허물어져 버리면, 예를 들어서 상나라 군대가, 주나라 군대의 침입을 받은 상나라 군대가 그 군사들이 창을 거꾸로 들고 있었으니 어떻게 그 자세로 그런 조직으로 왕을 보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육사는 조직이 군사행동을 할 경우에는 조직이 제대로 갖춰져야 된다. 즉, 충성심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충성심이 없는 조직은 그게 제대로 가동될 수가 없죠. 다음은 유고효사를 보겠습니다. 유고효사는 내용이 좀 길죠. 일단 우리가 우리 글로 한번 읽어보죠. 유고는 전유금 이집은 무구, 전유금 이집은 무구. 그 다음 장자, 솔사, 제자, 여시, 정흉. 장자, 솔사, 제자, 여시, 정흉.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말로 번역을 해볼까요? 전유금, 이건 밭전자고 이 짐승 금자죠, 그죠? 밭에 짐승이 있으니 그것을 붙잡으면 이롭고 허물이 없다. 장자가 군사를 통솔하고 제자는 시가 시동이라서 신의를 모신다는 뜻도 있다 그랬죠. 제자가 수레에 신의를 싣고 오니 고dom을 지켜서 흉함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우리말로 번역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밭에 짐승이 있으니 그 짐승을 잡는 것이 이롭고 허물이 없다. 장자는 군대를 이끌고 들어오고 제자는 수레에 신의를 모시고 오니 고dom을 지켜
흉함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우리말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유고 자리가 무슨 자리죠? 유고는 왕의 자리죠. 왕, 천자, 그 다음 임금, 뭐 이런 자리입니다. 유고가, 그죠? 근데 유고 자리에 지금 왕이라는 글자가 아무리 눈을 비비고 찾아봐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유고에. 이 유고는 일반적으로 왕이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왕이라는 효사는 구이에 들어가 있었죠. 구이가 문왕이라고 우리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럼 유고는 왕의 자리인데 왕이 아니다. 그럼 누굴까요? 상나라 마지막 왕인 주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왕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왕자를 쓰지 못하는 것이죠. 왜? 이 효사는 철저하게 주나라 사람인 주공의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주나라 입장에서 효사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여기서는 왕이란 글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요 유고는 그 주나라 왕을 전유금, 짐승에다 비유를 해버린 거죠. 짐승에다. 자, 그러면 이제 전유금을 먼저 한번 보십시다. 전유금을 우리가 이제 한번 배워보죠. 자, 밭에 짐승이 있다는 이 전유금을 물상으로 먼저 한번 볼까요? 전유금. 물상으로 보면 우리가 지수사괴입니다. 그죠? 지수사괴. 이 상괴 곤에는 밭이라는 물상이 있죠. 상괴 곤에는 밭이라는 물상이 있습니다. 밭. 그 다음, 이 상괴가 효변하면 어떻게 되죠? 효변하면 음효가 양효로 바뀌죠. 자, 그럼 이거는 물을 상징하는 감개가 됩니다. 여기에는 무슨 물상이 있습니까? 가면은 새라물, 새. 그 다음, 함정 또는 함정에 빠진 짐승. 이런 물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물을 상징하는 관계에 새라는 물상이 있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전유금, 이 금은 짐승은 짐승이되 날짐승이죠. 날아다니는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새죠. 그래서 우리가 이 효상에서 우리가 전유금이라는 밭에 짐승이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효사에서도 효상에 있는 물상을 보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이지번을 볼까요? 이지번을 보면은 지금까지 20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이지번을 제대로 해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지번, 제가 설명을 드릴 때 해석을 할 때는 밭에 짐승이 있으니 짐승을 잡는 것이 이로우니 허물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 언자 해석을 그동안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언자를 밭에 짐승이 있으니 말을 하는 것이 이롭고 허물이 없다, 이런 식으로 효사를 해석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주역의 경문체계에 의하면은 이 이롭다는 이자가 들어가는 게 많이 나오죠. 먼저 처음에 우리가 이자를 들어간 거게 이건우라는 게 있죠. 제후를 세우다 하는 이건우가 있습니다. 이건후.
이래 되죠. 이건호 됩니다. 다음 이견대인 많이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이섭대천, 이섭대천,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집은 형태가 똑같습니다. 다 명사죠. 제후, 대인, 대천. 이 또 명사로 해석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경문체계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은은 명사로서 많은 적군, 많은 적군이라는 뜻을 가지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적군을 잡는 것이 이롭다라고 효사에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적군. 자, 그럼 이게 많은 적군이라 그러면 여기에 대한 물상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그럼 많은 적군이라는 효사는 우리가 물상으로 어떻게 읽어낼 수 있느냐? 여기 보시면 유고가 효변하면 그게 감개가 된다 그랬죠. 그죠? 또 지금 지수사교에서 하계는 그 자체가 감개입니다. 감개죠. 두 개 다. 감개. 이 감개, 물을 상징하는 감개에는 또 무슨 요소가 있냐면 도적, 그 다음에 군중, 이런 물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 효변한 상괴 감이나 하괴 감에 도적이나 군중이라는 물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유고와 정하는 효가 뭐죠? 땅, 사람, 하늘. 땅, 사람, 하늘이니까, 사람들이니까 유고는 구이와 정을 합니다. 그렇죠? 구이와 정을 하니, 이 구이가 자체가 물을 상징하는 관계로서 도적이나 군중이라는 물상을 가지고 있으니 많은 적군으로 뜻이 파생이 될 수 있죠. 많은 적군. 그래서 이게 많은 적군을 잡는 것이 이롭고 허물이 없다라는 효사가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다시피 유고가 구이와 정하는 관계가 되고 하괴감에 도적, 군중이라는 물상이 있어서 많은 적군이라는 물상이 파생되어 놓으니까 유고와 구이는 정하고 그 물상의 많은 적군이니까 많은 적군을 잡아들인다. 많은 적군을 생포한다. 그런 뜻이 나오는 것을 볼 때 이 유고 효사와 이 괴 효상과의 관계는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왜? 유고가 정하는 구이를 통해서 그 의미를 파악하고 구이가 가지고 있는 물상을 가지고 유고 효사를 해석해 내니까 우리가 말하는 유고 효사는 괴상, 효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장자솔사, 제자여시입니다. 장자솔사 제자여시는 제가 뭐라고 번역을 해줬습니까? 장자는 군사를 통솔해서 들어오고 제자는 수레에 시내를 싣고 들어오니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장자는 누굴까요? 장자. 장자는 문왕의 큰아들인 무왕입니다. 무왕. 나중에 무왕이 되죠. 그죠? 이 무왕은 돌아가신 문왕의 신의를 모시고 상나라와 싸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무왕은, 장자는 실제로 군사를 통솔하고, 그 제자는 무왕의 동생들입니다. 즉 문왕의 아들들이죠. 제자들은, 동생들은 여자를 배웠죠. 지난 시간에 이거 보면은 여자는 수레 여자입니다. 수레에 신의를 모시고 돌아오니 이 전쟁은 끝이 난 겁니다. 즉 상나라로 입성을 한 것이죠. 상나라로 입성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상나라 무너지고 주나라가 이제 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는 부분이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문왕의 아들은 무왕이고, 그 아들을 장자로 일컬었고, 제자는 무왕의 동생, 즉 문왕의 아들들이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도 우리가 물상으로 읽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우리가 이 유고가, 지금 우리가 유고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죠? 유고가 효변하면은 상괴는 무슨 괴가 되죠? 물을 상징하는 감괴가 되죠. 오효가 음유여서 양유로 바뀌니까요. 이 관계는 또 무슨 물상이 있느냐 하면 주제자, 그 다음 수레. 이 주제자는 장남을 얘기합니다. 즉 무왕을 얘기하죠. 수레는 일반 수레가 아니고 이 감에서 말하는 수레는 고장난 수레입니다. 고장난 수레. 어쨌든 이 보면 장자는 군사를 통솔하고 제자는 수레에 신들을 모시고 들어온다는 얘기는, 이게 보면 이 주제자는 장남으로 뜻이 상통하죠. 그 다음 수레는 이 여자가 이 수레 여자지 않습니까? 그죠? 수레 여자. 고장난 수레. 즉, 물을 상징하는 감개의 장남을 상징하는 주제자. 고장난 수레인 그 수레의 물상이 있으니 장자 솔사, 제자 여시라는 효사가 나왔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 정흉입니다. 정흉. 정흉은 고dom을 지켜 흉함에 대처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이 무슨 뜻이냐면, 이 정흉은 이미 주나라가 상나라를 무너뜨리고 상나라로 입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군사작전에서 승리를 했다 손 치더라도 애당초 군사행동을 할 때 그 초심, 즉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해내겠다는 그 초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그를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발음을 지켜, 정자지 않습니까? 그죠? 고dom이랬죠. 고dom을 지켜 흉함에 대비한다라고 했는데, 우리 여기 보면은 오효가 효변한 상교감에는 이 고dom이란 물상이 또 들어있죠. 이 상교감에는 또 고dom이란 물상이 또 있습니다. 고dom. 그래서 이 정자, 즉 고들 정자는 이 감계의 물상에서 나왔다. 그래서 고dom을 지켜 흉함에 대처해야 된다라는 효사가 우리가 이 물상으로서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유고 효사를 공부했는데, 유고 효사는 우리가
괴사와 상사 범주 내에서 해석을 할 때 상징성 중에서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상징성 중에서 6호는 이거는 군사 행동이 종식됐다는 뜻입니다. 군사 행동이 종식됐다는 얘기죠.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즉 주나라가 상나라를 무너뜨린 것이죠. 그래서 6호는 주나라와 상나라의 전쟁에서 주나라가 승리를 했다라는 부분을 이 호사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상륙, 상효입니다. 상륙 한번 볼까요? 상륙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대군 유명, 개국성가, 소인물용, 그리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해석을 해볼까요? 대군의 명이 있으니 나라를 세우고 대대손손 이어가면서 소인을 써서는 안 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군의 명령이 있으니 나라를 세우고 대대손손 이어가니 소인을 써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또 뭘 의미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대군은 누굴 얘기하겠습니까? 자, 이 상륙은 이제 6.55가에서 벌써 전쟁은 끝났습니다. 주나라의 승리가 끝났습니다. 이 상륙은 뭐냐면 이제 전쟁이 끝나면은 농공행상을 해야 되죠. 공이 많은 사람은 많은 대로 상을 줘야 되고 또 공이 적은 사람은 적은 대로 상을 줘야 됩니다. 이제 농공행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군 유명에서 대군은 누굴 얘기하느냐? 물론 전쟁에서 무왕이 진두지휘를 하고 승리를 했습니다만 무왕은 자기가 태자라고 했습니다. 문왕의 신의를 모시고 문왕의 이름으로 싸웠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대군의 명령이 있다는 얘기는 결국 농공행상도 문왕의 명의로 농공행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군은 문왕을 얘기합니다. 문왕을 얘기합니다. 자, 아버지의 이름으로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농공행상도 아버지의 명의로 농공행상을 결정해 줘야 되죠. 그래서 대군 유명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물상을 한번 볼까요? 물상에 어떻게 해서 대군 유명이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금 상륙이니까 상륙이 효변하면 어떻게 됩니까? 음효가 양효로 바뀌죠. 그러면 이건 산을 상징하는 간괴가 됩니다. 간괴. 이 간괴는 무슨 물상이 있죠? 이 종묘란 종묘 또는 사당, 즉 조상을 모시는 곳입니다. 이 종묘라는 물상이 있으니 대군의 명령이 내린다는 그 명령을 내리는 곳은 문왕을 모시고 있는 종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군 유명이란 것은 이 상효가 효변한 상괴감에서 그 물상이 종묘란 물상이 있으니 문왕의 신의를 모시고 있는 종묘에서 농공행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개국성가입니다. 개국성가는 나라를 열고 나라를 세우고 대대손손 이어간다는 그런 뜻이죠. 나라를 세우고 대대손손 이어간다. 그 다음 소인물용은 소인은 쓰지 않는다. 소인은 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개국 성가는 제후를 임명해서 나라를 맡기고 그 다음에 대대손손 그것을 이어가게 하면서 천자를 대신해서 그 지역을 다스리도록 하죠. 그래서 공이 많는 제후와 또 공이 적은 대신들에게는 그에 걸맞는 토지를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주나라가 최초로 채택한 게 봉건제죠. 봉건제. 봉건제입니다. 이 봉건은 이 봉토를 주는 겁니다. 땅을 주는 거죠. 다스릴 대신 천자인 나를 대신해서 너희들이 다스리라 하고 주는 게 이 봉건제입니다. 그때 나눠줄 때 공정이 많은 제후들에게는 또 공이 적은 대신들에게는 각각 다르게 땅을 봉토를 합니다. 봉토. 이것이 봉토죠. 그죠? 제후에게 주는 것은, 땅을 주는 것은 국이라고 했습니다. 국. 그 다음, 대신들에게 봉토를 주는 그 땅은 가라고 했습니다. 가. 그래서 이 국은 제후들에게, 공이 많은 제후들에게 나눠주고, 그러니까 가는 공이 상대적으로 적은 대신들에게 나누어 준 게, 그게 국과 가가 출발한 어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는 국가라는 그 의도, 그 어원을 따져보면 이 제나라의 봉건제에서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이 국은 제후가 하사받은 토지, 가는 대신이 하사받은 토지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토지를 나누어준 이 부분까지는 공정에 따라 나눠주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있는 소인 물용이라는 이 역입니다. 소인을 써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가 그 공적에 따라서 즉 농공행상을 하면서 나눠주는 게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신분. 이건 명예죠. 두 번째는 관직입니다. 관직. 이건 권력입니다. 세 번째는 재산입니다. 재산은 토지와 노비로서 나누어졌죠. 자, 크게 신분, 관직, 재산 세 가지를 농공행사에 나누어졌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이 관직 부분은 소인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재산을 나눠주고 명예를 주는 것은 괜찮습니다. 왜? 그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데 그 나라를 건국하는데 혁혁한 공이 있으니까 상은 줘야죠. 다만 소인일 경우에는 이 관직을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사정을 보더라도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서 임기 말 지지도가 임기 초 지지도보다 높은 대통령이 역대로 없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정권을 쟁취할 때 그 공에 따라서 자리를 나누어 줍니다. 근데 그 정권을 창출하는데 공이 있는 사람은 정치적으로는 유능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유능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럼 정책적으로도 유능하냐? 이건 다른 부분이죠. 정치적으로 유능한 사람이 꼭 정책적으로 유능하다는 법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농공행상을 할 때 그 공이 있는 사람이 소인으로 분류가 된다 그러면 재산은 나누어 주되, 즉 상은 주되
관직은 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 3000년 전에 주나라에서 얘기했던 그 내용은 지금 우리나라에서까지 유용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인은 재산은 주되 또는 명예는 주되 관직은 주서는 안 된다 하는 부분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쉬운 일이 아니죠. 농공행상을 하면서 공이 있는 사람에게 상을 주고 관직은 주지 않아야 된다 하는 부분을 이 농공행상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쉬운 일일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신분, 그 다음 관직, 그 다음 재산을 나눠줬기 때문에 자산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재산으로 나눠주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공적 있는 신하에게, 공적 있는 사람에게 어떤 물질적인 보상을 주면서 관직은 주지 않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군 유명 개국성과 소인 물룡에서 보듯이 농공행상을 할 때는 소인은 가능하면 써서는 안 된다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물상으로 한번 읽어봐야죠. 그죠? 물상으로. 먼저, 상계곤에는 땅을 상징하는 상계곤에는 나라라는 물상이 있습니다. 나라. 또 상륙이 효변하면은 상계는 뭐죠? 상계가 효변하면은 산을 상징하는 강계가 되죠. 산을 상징하는 강계가 됩니다. 이 강계는 강계 물상에는 대궐이라는 물상이 있습니다. 대궐. 또 사당, 무덤, 그 다음에 신이, 다 돌아가신 사람들 또는 죽은 사람과 관련 있는 부분들이죠. 그죠? 대궐, 사당, 무덤, 신이라는 물상이 산을 상징하는 강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공행사를 하면서 이 문왕의 신의를 모시고 나라를 세우고 대대손손 이어가되 소인을 써서는 안 된다 하는 물상이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즉 개국은 상계곤에 나라라는 물상이 있고 상효가 효분한 산을 상징하는 강궤에 대궐이라는 물상이 있으니 나라를 세운다는 모습이 나오죠. 그 다음에 대군 유명, 농공행상을 할 때는 문왕을 모시고 있던 종무에서 한다 그랬는데 거기에 사당, 무덤, 신이 이런 부분이 다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효, 오효, 상효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 상육은 우리가 괴사나 상사 내용을 볼 때 전쟁이 끝나고 농공행상을 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을 상육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3000년 이상의 역사는 3000년 이상의 시간은 흘러갔지만 그때 적었던 글귀 하나하나가 지금도 유용하게 살아남아 있는 것을 볼 때 결국 인간사는 세월이 흘러도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사효, 오효, 상효를 우리 오늘 배웠습니다. 이
효사를 배운 여러분의 의견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명심하고 참고해서 더 좋은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